고려거란전기 겨울에 내리는 단비의 저자 길짝이 쓰고 역사 스페셜 평화전쟁 1019 방송작가 박작이 읽어드립니다. 길짝 박작의 역사 썰기, 오늘은 1014년 말부터 1018년 구주대첩 전까지의 이야기를 자세히 썰어봅니다. 발 뒤꿈치를 잘라서 신발에 맞게 한다면 몸이 어찌 되겠습니까? 거란의 침공에 맞서 고려는 모든 국가적 역량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부에서 큰 문제가 발생하죠. 1014년 11월 거란과의 전쟁에서 공을 세웠던 상장군 김웅과 최지를 비롯한 무관들이 궁궐에 난입하는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전쟁에 대비하느라 국가 재정의 지출이 늘어나자 장현우와 황보유의의 건의로 무관들의 영업전을 몰수했습니다. 그 결과로 무관들이 격분해 있다가 기회를 보아 난을 일으킨 것이죠. 김웅과 최질은 장현우와 황보유의를 결박하고 사정없이 매질을 가해 이들을 거의 죽을 지경으로 만들었습니다. 성상을 뵙기를 원하나이다. 사태가 심각하자 현종이 이들을 만났습니다. 우리의 영업전을 빼앗은 것은 공공의 이익이 절대 아닙니다. 발 뒤꿈치를 잘라서 신발에 맞게 한다면 몸이 어찌 되겠습니까? 모든 군사들이 분함과 원망을 견디지 못하고 있나이다. 거란군이 전열을 재정비하며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던 상황에서 벌어진 반란이었습니다. 이들은 지금 외적의 침입을 막는 것보다 자신들의 입속이 더 중요했던 것이죠. 현종은 이 사태를 최대한 빨리 수습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요구에 따라 장현우와 황보유의를 유배 보내고 빼앗은 영업전을 돌려주었습니다. 지금은 이들을 제압할 무력이 없었습니다. 고려의 주요 장수와 병력들은 모두 거란의 침입에 대비하고자 북방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경들은 전공을 세운 훌륭한 장수들이요. 그리고 이들은 대궐에 침입했으나 현종에게 해를 가하려고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현종은 이들을 잘 달래서 이를 처리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김웅과 최질이 너무 많이 나가기 시작합니다. 6품 이상의 무관들에게 문관직을 겸직하게 해주십시오. 여기에 더 나가서 어사대를 폐지하고 금오대를 설치하는 등 주요 요직들을 자신들이 차지할 수 있게 개편했습니다. 이들이 장현우와 황보유의를 폭행한 것은 어느 정도 눈 감아줄 수 있었지만 이런 조직 개편과 권력의 독점은 왕권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었습니다. 현종은 어쩔 수 없이 이들의 뜻에 따랐으나 어금니를 꽉 깨물었죠. 현종은 북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거란의 침공이 다시 시작된 것이죠. 특히 부교를 설치한 거란군은 시도 때도 없이 침공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김웅과 최질은 반란을 일으킨 다음 권력을 자신들의 입맛대로 마구 휘둘렀고 조정의 기강이 문란해졌습니다. 이런 상태로는 거란의 침입에 대처할 수 없는 것이죠. 현종은 마음속의 칼을 꺼내들기 시작합니다. 이자림은 동북면의 관리로 있다가 임기를 마치고 개경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자림이 한 가지 계책을 품고 비밀리에 중추원 관리인 김맹을 찾아가서 말했습니다. 성상께서는 어찌 항고조의 운몽지유를 본받지 않으시는가? 운몽지유란 항고조 유방이 운몽현으로 유람한다는 핑계를 대고 한신을 사로잡은 일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김맹이 그 뜻을 깨닫고 현종에게 은밀히 아뢰었습니다. 현종은 이 계획을 승인했습니다. 만일 조금이라도 일이 누설된다면 목숨이 위태해집니다. 그러나 현종은 마음의 칼을 빼어들었습니다. 이듬해 3월, 현종은 방어선을 점검한다는 명목하에 서경으로 행차합니다. 그리고 서경의 장락궁에서 여러 신하들을 위해 잔치를 베풀었는데요. 특히 김웅과 최질 등 반란을 일으킨 장수들을 위로하며 연신 술을 권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술을 계속 마신 이들은 크게 취하고 말았습니다. 어느 순간 현종이 군사들에게 추상같이 명하죠. 모두 포박하라! 현종은 지금까지 자신에게 어떠한 잘못을 했더라도 사람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본성이 너그러웠고 또한 승려 생활을 해서인지 사람을 죽이는 것을 꺼려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거란과 사활을 건 전쟁을 해야 하는 지금 강한 모습을 보여야만 했습니다. 이들을 모두 처형하라! 어쩔 수 없이 현종은 이들의 목을 모두 베게 했습니다. 통상 반역자들을 처벌할 때 연자제를 적용해 3족이나 9족을 멸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그러나 현종은 그러지 않았죠. 기문과 체질의 아들 및 친형제들은 고향에 돌려보냈고 그 부모, 처, 친척들은 모두 용서하여 방면했습니다. 예를 찾아볼 수 없는 관대한 조치였습니다. 이 조치는 이후 고려의 법도가 됩니다. 현종은 이렇게 선언한 것입니다. 개인의 죄는 처자식에게 미치지 않는다. 연자제와 잔인한 형벌이 일상적인 중세시대에 이런 관대한 법률은 현종의 관용의 정신에서 비롯됐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반란을 진압한 현종은 이 일을 계기로 군사제도를 개편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하여 응양군과 용호군이라는 2군을 더 창설하여 국왕의 친위부대로 만들고 2군 6이라는 고려의 중앙군사제도를 완성합니다. 6위 중에는 좌우위, 신호위, 흥위위는 주력 전투부대였고 금호위는 치안 담당, 천우위는 의장대, 간문위는 궁궐의 문을 지키는 부대였습니다. 이 이후로 현종은 국정을 완전히 장악하게 되죠. 현종이 기문과 체질 등의 반란을 진압하고 5일 후 거란군이 다시 용주에 침입했습니다. 용주는 고려에서 1014년에 새로 쌓은 성이었습니다. 고려는 방어선을 강화하고 있었고 거란 역시 이 사실을 알고 용주를 공격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1015년 4월에 거란의 사신 야율자충이 와서 강동 6주를 내놓으시오. 다시 강동 6주를 내놓으라고 요구합니다. 공격과 외교를 동시에 하는 수법이었습니다. 현종은 결단했습니다. 야율자충을 억류하라! 야율자충을 억류함으로써 거란에 보내는 무언의 정갈은 단호한 것이었습니다. 어떤 위협에도 굴하지 않겠다는 것이었죠. 야율자충이 억류되자 거란 황제 야율용서는 꽤나 충격을 받았습니다. 고려가 이렇게 강하게 나올 줄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죠. 야율용서가 여러 신하들과 연회를 열다가 야율자충을 기억하며 측은히 말했습니다. 고려에 억류된 야율자충에게도 이런 즐거움이 있을까? 고려를 토벌하라! 거란 황제 야율용서는 고려를 토벌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이번에는 도통을 임명한 원정이었습니다. 총사령관인 도통은 유신행, 부도통은 야율세랑, 도감은 소허열이었습니다. 소허열은 소배압의 조카로 앞으로 3회에 걸쳐 거란군 장수로 고려를 침공하게 됩니다. 그런데 도통 유신행이 집합 날짜에 늦게 도착하자 야율세랑은 군법을 어긴 유신행을 체포해서 도성으로 돌려보냅니다. 유신행이 상관이었지만 시간을 지키지 않았다고 체포할 정도로 야율세랑은 엄격한 사람이었고 능력 또한 특출난 장수였습니다. 어쨌건 이번에는 도통을 임명한 원정이었고 그렇다면 15만에 달하는 대군입니다. 1010년 거란 황제의 친정 이후 최대 규모의 군사 행동이었습니다. 1015년 9월 야율세량이 이끄는 거란군의 침공이 시작됐습니다. 야율세량이 흥화진과 통주를 공격하자 고려의 대장군 정신용이 군사를 이끌고 거란군의 후미를 쳤습니다. 정신용은 작년 거란군 침공 때 거란군 700명의 목을 베었는데 이번에도 작년처럼 역시 700명의 목을 베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상대가 거란 최고의 장수로 평가받고 있던 야율세량이었습니다. 야율세량은 고려군의 전술을 역이용해서 정신용, 별장, 주연 등 고려의 장수 6명을 전사시킵니다. 9월 22일 거란군은 안북부까지 남하했습니다. 거란군이 안북부를 공격하다가 후퇴하자 대장군 고적여, 장군 소충현 등이 군사를 거느리고 추격했습니다. 그런데 역시 야율세량의 매복에 걸려 모두 전사하고 맙니다. 야율세량은 서북면을 휘저으며 고려군을 흔들어냈습니다. 또한 선화진과 정원진 두 진을 빼앗아 성을 쌓았습니다.
고려는 야율세량에 의해서 점차 침식되고 있었습니다. 야율세량의 승전 소식에 크게 고무된 거란 황제는 11월 14일 조서를 내려 병력을 더욱 소집했습니다. 여러 궁궐을 지키고 있는 병력 중에 정예병 5만 5천 명을 더 선발하여 고려 정벌에 대비토록 하라. 야율세량에게 이미 15만 정도의 군사를 주어 보낸 상태였죠. 거기에 5만 5천 명을 더 선발한다는 것은 이번 기회에 완전히 고려를 제압할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9월에 시작된 군사행동은 그 다음해 1월까지 이어졌습니다. 1016년 1월 초 야율세량은 군대를 이끌고 다시 안북부까지 침공해 왔습니다. 안북부에는 고려의 주력군이 집결해 있었죠. 야율세량은 안북부까지 온 후 이전처럼 후퇴하기를 시작했습니다. 후퇴하는 거란군을 보자 안북부에 대기하고 있던 고려군 주력은 그들을 추격했습니다. 거란군은 고려군의 추격을 받으며 곽주까지 부상하죠. 1016년 1월 5일 야율세량이 이끄는 거란군은 곽주 서쪽에 진을 쳤고 추격하던 고려군은 그 동쪽에 진을 쳤습니다. 1010년 삼수채 전투 이후 다시 한번 대군이 맞붙는 대회전이 벌어졌습니다. 거란의 야율세량과 소허열이 곽주를 침략하자 우리 군대가 맞서 싸우다가 수만 명이 전사했다. 고려군은 수만 명의 전사자를 내고 다시금 패하고 맙니다. 고려는 또 한 번 위기상황을 맞게 된 것입니다. 회전에서 승리한 거란군은 여세를 몰아 남하할 것이었죠. 5년 전처럼 개경이 다시 거란군에 점령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거란군은 더 이상 남하하지 않고 퇴각했습니다. 거란군 총사령관 야율세량이 군영에서 사망하기 때문입니다. 요사에는 갑자기 병을 얻어 사망했다고 하지만 전사했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고려는 다행히도 숨을 돌리게 되죠. 야율세량이 고려군에 승리할 때 거란 사신 10여 명이 고려로 들어오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현종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로써 당분간 고려와 거란 사이에는 사신이 오가지 않게 됩니다. 더하여 거란의 연호 대신 송나라의 연호를 사용하게 이릅니다. 노골적으로 거란을 무시하는 정책을 선언한 것이었습니다. 전투에 패했음에도 현종은 외교적인 노력보다 강경책으로 나간 것입니다. 태조 왕건의 능은 원래 개경 서쪽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1010년 거란의 침공이 예상되자 능에서 관을 파내어 북한산 자락에 있던 향림사로 옮겨서 안치했습니다. 거란군이 혹시 태조 왕건의 능을 약탈할 것을 우려한 조치였습니다. 그런데 1016년 이때 다시 태조 왕건의 관을 개경으로 옮겨왔습니다. 백성들에게 개경을 사수할 것이라는 의지를 강력하게 천명한 것이었죠. 이때까지 현종의 아버지인 왕욱의 묘소는 사수현, 지금의 경상남도 사천시에 있었습니다. 현종은 아버지의 묘소도 개경 근처로 옮겨오게 하죠. 어머니 헌정왕후의 묘 옆으로 이장합니다. 역시 개경 사수의 의지를 강력하게 피력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묘소 근처에 명복을 빌기 위해 현화사라는 절을 창건합니다. 이 사진은 현화사 석등을 촬영한 것으로 원래 북한에 있어야 하지만 일제강점기에 반출되어 현재는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볼 수 있습니다. 힘든 시기였지만 경사도 있었습니다. 현종에게 2명의 왕자가 태어난 것입니다. 김은부의 첫째 딸이 왕흠을 낳고 대명황후가 왕수를 낳았습니다. 왕흠은 현종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르는 덕종입니다. 왕수는 그 뒤 기록이 없는 것으로 보아 어린 나이에 사망한 것으로 보입니다. 야율세량과 전쟁에서 수만 명의 고려군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병력의 충원이 절실했죠. 현종은 죄수들을 석방하여 결혼을 보충하고자 했습니다. 죄수 가운데 도형과 유배형 이하는 보증을 받고 석방시킬 것이니 재판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도록 하라. 이때 강감찬은 2부 상서에 임명되어 있었습니다. 2부는 상서 6부 중에 으뜸인 기관으로 관리들의 인사에 관한 사무를 맡아보던 관서였습니다. 강감찬이 현종에게 말했습니다. 신의 토지 12결을 군사들에게 주기를 원하나이다. 강감찬은 솔선수범하여 자신의 재산을 군사들에게 주어 사기를 높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서북면에 철주성을 쌓아서 방어력을 한층 높입니다. 대규모 전쟁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은 거란 입장에서도 커다란 부담이었습니다.
훗날 고려와 거란의 전쟁이 소강 상태에 이른 뒤 거란관리 소한간호는 고려와의 국경 문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고려와의 전쟁을 위해 군사들에게 스스로 식량을 마련하도록 했더니 길이 멀어 이동에만 식량의 절반을 소모하게 됩니다. 여기에 장마와 가뭄이 더해지면 곡식은 익지 않습니다. 백성들은 나날이 공공해지고 있습니다. 거란의 영토는 매우 넓었고 그만큼 관리가 어려웠습니다. 거란 군사들은 모든 무기와 식량을 자신의 비용으로 준비해야 하니 매우 고되고 힘든 일이었죠. 야율 세량의 침공 이후로 고려로 기순하는 거란인들이 줄을 잇게 됩니다. (1017년 8월) 소합탁이 고려를 침공합니다. 이것이 거란군의 5차 침입이었습니다. 압록강에 부교가 놓아져 있었기 때문에 8월에도 고려를 침공한 것이었습니다. 추밀사 소합탁을 도통으로, 왕계충을 부도통으로, 소허열을 도감으로 삼아 고려를 정벌하도록 명령하였다. 소합탁은 도통으로 임명되어 15만 정도의 병력을 거느렸습니다. 그리고 소배압의 조카 소허열은 이번에도 고려 정벌에 참여했죠. 소합탁은 흥화진을 포위하고 공격합니다. 거란의 소합탁이 흥화진을 포위하여 9일간 공격했다. 장구 견일, 홍광, 고이가 출전하여 그들을 크게 격파하고 물자를 많이 노획했다. 그런데 고려군의 반격에 많은 사상자를 내고 겨우 9일 만에 퇴각하고 맙니다. 고려는 지금까지 거란의 침공 중에 가장 손쉽게 거란을 막아냈습니다. 역사 자세히 썰기! 북원 추밀사는 거란에서 최고 요직으로 거란의 군사와 정치를 주도하는 자리였습니다. 북원 추밀사였던 야율 세량이 고려를 공격하다 사망하자 소합탁이 그 뒤를 이어 북원 추밀사에 임명되었습니다. 그런데 소합탁은 도량이 좁고 비루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많은 신하들이 소합탁을 북원 추밀사에 임명하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소합탁은 식견이 작고 몸가짐이 가볍습니다. 소합탁은 자기만 탐하는 사람입니다. 소합탁은 사람을 상대하는 것을 잘했다고 합니다. 즉 아부에 굉장히 능했다고 생각됩니다. 소합탁은 죽기 전에 자신의 후임에게 이런 말을 남깁니다. 내가 죽으면 그대가 반드시 북원 추밀사가 될 것이다. 부디 자신보다 나은 사람을 관리로 청거하지 말라. 아니 이게 무슨 개벽다우 같은 말입니까? 자신보다 나은 사람을 청거하지 말라니요. 소합탁은 진짜 나쁜 신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거란에 이렇게 나쁜 신하가 있다는 것은 고려에게는 행운이었고요. 승천 황태호는 뛰어난 인재들을 등용했고 그 인재들이 또 다른 인재들을 청거했습니다. 그 수많은 인재들이 거란의 부흥기를 열었던 것입니다. 야율 융서가 소합탁을 중용함으로써 승천 황태후의 인재 등용 체계는 망가지고 말았습니다. 더불어 거란의 성장도 멈추게 됩니다. 거란 역사서인 묘사에서는 소합탁을 이렇게 평했습니다. 소합탁이 나라를 그르친 제 크도다.